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삶의 교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어느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명절에 억지로 만나는 사이가 되고 서로의 안부조차 궁금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형제자매가 결국에는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형제는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형제자매와 멀어진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런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왜 형제자매가 나이 들어서 필요 없게 되는지, 왜 그토록 가까웠던 사이가 결국 남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 피할 수 없는 거리감. 여러분,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아침마다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형이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언니가 동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남매끼리 장난치며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배우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말마다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모여 밥을 먹던 것이 이제는 명절에 만나는 일이 되고 그 명절조차 배우자의 집안과 시간을 나누어야 하니 만남의 횟수는 더욱 줄어듭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형제자매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대화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노력합니다. 형이랑 오랜만에 만나야 하는데 동생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조차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서 공감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형은 형대로 자기 가족 이야기만 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 직장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만 흐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 간의 갈등입니다. 많은 경우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본인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만남을 불편해하고 거부하면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아내의 경우 남편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시누이나 시동생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올케는 요리를 참 잘해. 매제는 돈을 잘 버네. 이런 말들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모이면 자신은 항상 외부인처럼 느껴집니다. 처남 처제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 자신만 그 추억을 공유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 딸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사위는 돈을 잘 벌어?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친정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불편한 심기가 쌓이면 결국 형제자매와의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친정 오빠네 집에 가야 해?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내면 안 돼? 시동생네는 맨날 우리한테 손 벌리기만 하잖아. 이제 그만 만나.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매번 싸움이 되니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일해야 해? 시누이는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는데, 시동생 마누라는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명절이 두려워지고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면 남편의 형제자매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며느리가 시누이나 시동생을 좋아하지 않으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형제자매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우리 친정에서 보내면 안 될까? 나 시댁 가기 너무 싫어? 이런 말을 몇 번 들으면 남편도 결국 굴복하게 되고 그렇게 형제자매와의 만남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끼면 만남을 꺼리게 됩니다. 장인 어른이 내 직장 일에 왜 이렇게 간섭하시지? 처남은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처제는 우리 애들이랑 자기 애들이랑 비교하고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친정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좀 쉬자. 그러면 아내는 섭섭해하지만 결국 친정 방문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친정 오빠나 언니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원래 가족과의 거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형제자매보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형제자매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돈이 만드는 균열. 여러분, 형제자매 사이를 가장 크게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함께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더 끈끈한 정을 나누었지요. 남은 용돈을 동생과 나누어 쓰고 형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가족들 밥을 사고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경제적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누군가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승진을 거듭하여 연봉이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학력이 낮아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자녀 학원비 내기도 버거워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결과가 다를까요? 누구는 운이 좋았고 누구는 선택을 잘했고 누구는 노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격차야말로 형제자매 사이를 가르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형제자매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형제는 못 사는 형제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우리 집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불편해. 우리가 뭘 사면 항상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고 비교하는데 기분 나빠.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못 사는 형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 나 이번 달 월세가 밀렸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언니, 우리 애 학원비 좀 내줄 수 없어? 네가 돈 많잖아. 처음에는 형제자매니까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갚지 않고 갚겠다는 약속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도와준 쪽은 배신감을 느끼고 역시 형제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 다시는 안 도와줘.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못 사는 형제는 잘 사는 형제를 볼 때마다 열등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우리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형은 그렇게 잘 살면서 왜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야? 형제 아니야? 언니는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나한테는 100만 원도 안 빌려주네.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 원망이 쌓이면 질투와 시기로 변하고 결국 만나기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의 상징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가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가 모였을 때 누군가는 최신 외제차를 몰고 오고 누군가는 낡은 경차를 타고 옵니다. 누군가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오지만 누군가는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옵니다. 이런 차이가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그 비교는 불편함을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괜찮지만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고 요양이 필요하시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누가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 경제력이 있는 형제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형은 돈이 많으니까 형이 부모님 병원비 내. 언니는 집도 크니까 언니가 모시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형제자매니까 더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만 부담해야 하지? 다른 형제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는 형제들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나도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돕는 건데 왜 나를 무책임하다고 하지? 돈 많은 형제가 당연히 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면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결국 아무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부모님은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고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참고 지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10년 동안 모셨으니까 내가 집을 받아야 해. 아니야, 나는 부모님 병원비를 다 냈을까? 내가 더 받아야지. 형은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갔는데 또 받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다투다가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고 유산을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온갖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슬프고도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형제자매라도 큰돈이 걸리면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성 앞에서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형제자매의 정이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유산 문제로 한번 싸우고 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법정 다툼이 끝나고 유산을 나누고 나서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완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형제자매에게 너그러울 수 있지만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는 형제자매까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없음이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녀 교육을 둘러싼 끝없는 비교와 경쟁.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성적이 몇 등인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가 그 집안의 자랑이자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경쟁은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성적과 진로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거실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큰애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우리 딸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과학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자랑이 시작되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불편해집니다. 특히 사촌들끼리 나이가 비슷하면 비교는 더욱 심해집니다. 너희 집 큰애랑 우리 집 둘째가 동갑이지? 성적은 어때? 요즘 아이들 학원을 몇 개나 다녀? 우리 애는 5개 다니는데. 대학은 어디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 애는 서울대 의대 준비 중이야. 이런 대화가 오가면 성적이 좋은 아이의 부모는 우쭐해지고 그렇지 못한 아이의 부모는 주눅이 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직접적입니다. 큰 손자는 공부를 잘하는데 작은 손자는 왜 공부를 못하니? 손녀는 영어를 잘하던데 손자는 영어 못하지? 이런 비교를 대놓고 하십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쁜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저 손주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형제자매 사이에도 경쟁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애가 너희 집 애보다 성적이 낮으면 안 돼. 우리도 더 좋은 학원 보내야겠어.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자녀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집안 경제는 어려워지고 부부 사이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형제자매와의 비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비교가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촌형이나 언니와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친척들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맨날 사촌 오빠랑 나를 비교해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할머니는 항상 사촌 언니만 예뻐하셔 나는 성적이 나쁘다고 미워하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여서 내 성적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런 불만이 쌓이면 아이들도 친척 만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 억지로 만남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애가 고모네 집에 가기 싫대. 맨날 비교당하는 게 스트레스래. 그래? 그럼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만 보내자. 이렇게 자녀를 핑계로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 문제로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잘 사는 집은 자녀에게 유학을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키고 온갖 스펙을 쌓아줍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예체능학원까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며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방학 때는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대학 진학을 위해 컨설팅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집은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학원 한두 개 보내는 것도 버거운데 유학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꿉니다. 아이가 나도 사촌 형처럼 유학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실망하고 부모는 미안하고 동시에 잘 사는 형제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성적이 낮아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취업도 어렵고 결국 부모처럼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촌들 사이에도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집 아이들은 계속 못 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이제는 성인이 된 사촌들 사이에도 차이가 보입니다. 한쪽은 대기업 직원이나 의사 변호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한쪽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사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계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내가 우리 애한테 좋은 교육을 못 시켜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자책과 함께 잘 사는 형제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기쁨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 특히 자녀 문제에서 이런 감정은 더욱 강렬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형제자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내 자녀와 비교되어 괴롭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을 둘러싼 비교와 경쟁은 형제자매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만나면 불편하고 자녀들도 싫어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스트레스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번 명절만 빠질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게 되고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만드는 갈등.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결혼해서 만나게 되는 배우자와 그 가족들,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형제자매를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평생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하며 승진하고 퇴직할 때까지 한 회사를 다니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하며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는 사업을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큰 돈을 벌기 위해 도전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전합니다. 안정보다는 자유를, 가치관은 성장과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원인 형은 사업하는 동생을 보며 생각합니다. 동생은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까? 가족도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일만 하면 어떡해?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을 텐데 왜 안정적인 직장을 안 구하지? 동생에게 충고합니다. 동생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 알아봐. 사업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동생은 형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형을 답답해합니다. 반대로 사업하는 동생은 회사 다니는 형을 보며 생각합니다. 형은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까? 인생은 한 번뿐인데 도전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상사한테 굽신거리면서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 건가? 나이 60에 퇴직하면 뭐하고 살려고? 형에게 말합니다. 형도 사업 한번 해봐요. 회사 생활 그만두고 우리 같이 뭐 해봐요. 하지만 형은 동생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동생을 걱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충고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형 만나면 맨날 내 사업 걱정하고 직장 구하라고 하는데 듣기 싫어. 동생 만나면 맨날 사업 자랑하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래 불편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념의 차이가 크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한쪽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쪽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툽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쳤어. 아니야,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문제였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지금 나라가 얼마나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형제자매니까 참지만 몇 번 반복되면 정치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다른 형제는 불교 신자이거나 무교인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제사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신자인 형제는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참석할 수 없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라고 하고 다른 형제들은 형제가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내? 그게 말이 돼? 우리 부모님이 우상이야 라고 반박합니다. 이런 종교 갈등이 반복되면 형제자매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참석하지 않는 형제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종교를 핑계로 가족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은 제사에 오지 마. 어차피 와도 절도 안 하잖아. 우리끼리 지낼게 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관계는 끊어집니다. 또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형제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을 챙깁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드립니다.
명절에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십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도 찾아뵙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찾아뵙니다. 부모님과의 과거 갈등 때문에 혹은 바쁜 일상 때문에 부모님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서 효자 노릇하는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을 품게 됩니다. 나 혼자 부모님 모시는 거야? 다른 형제들은 뭐 하는 거야? 나만 희생하고 나만 시간 쓰고 나만 돈 쓰고 불공평해. 이런 불만이 쌓이면 형제자매에게 따집니다. 형도 좀 부모님 찾아뵙지 그래요? 나만 모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소홀한 형제는 변명합니다. 나도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하지만 이런 변명이 몇 번 반복되면 관계는 악화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형제자매는 남이 되어 갑니다. 왜 내 방식대로 살지 않아? 왜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 왜 나처럼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 왜 나처럼 정치관을 가지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이유. 오래된 상처와 원망이 만드는 응어리 여러분. 형제자매 사이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작은 상처들이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져서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끼리 무슨 상처가 있겠어? 다 지나간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처가 평생 남아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편애는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빠만 좋아했어. 나는 딸이라고 차별받았어. 아버지는 큰아들인 형한테만 관심을 가지셨어. 나는 둘째라서 항상 무시당했어. 막내 동생은 뭘 해도 용서받았는데 나는 작은 실수도 크게 혼났어. 이런 기억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고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거나 큰아들을 특별히 아끼거나 막내를 더 귀여워하는 것이 어린 자녀의 눈에는 명백한 편애로 보였습니다. 그 기억이 40년, 50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너는 엄마한테 사랑받았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산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면 그 원망은 평생 갑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큰 아들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눌 때 아들이니까 집을 받아야 한다. 큰아들이니까 제사를 모시니까 더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로 불평등하게 분배합니다. 딸은 나도 부모님 자식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지? 오빠는 집도 받고 땅도 받는데 나는 조금만 받아? 이렇게 억울해합니다. 둘째, 셋째는 나도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했는데 왜 형만 더 받는 거야? 하며 분노합니다. 이런 불공평함을 경험하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고 더 많이 받은 형제에 대한 분노도 생깁니다. 형은 평생 부모님한테 돈도 많이 받아가고 집까지 물려받았으면서 왜 또 더 가지려고 해? 언니는 결혼할 때도 집 장만해 주시고 차도 사주셨잖아.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런 원망이 쌓이면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괴롭고 만나기 싫어집니다. 또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도 큰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해서 정말 힘들 때 형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어. 그때 형은 돈이 많았는데도 나를 외면했어.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할 때 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어. 자기 돈 아끼려고 나를 버렸어. 내가 이혼하고 힘들 때 동생한테 잠깐 얹혀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형제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이런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라면 당연히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갑게 거절당한 기억은 평생의 한이 됩니다.
그때 나를 도와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형제가 나를 버렸을 때 너무 외롭고 배신감이 들었어.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도와준 쪽도 원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동생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 나도 그 돈이 필요했는데. 형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더니 망하고 나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그냥 못 본 척 하더라. 이런 식으로 도와줬는데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역시 원망이 쌓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을 품고 있으면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결국 만나지 않게 됩니다. 한쪽은 도와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다른 쪽은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서 원망합니다. 결국 둘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한 말이나 행동도 큰 상처가 됩니다. 올케가 명절 때 나를 무시했어. 내가 가난하다고 깔봤어. 매형이 우리 집안을 낮춰봤어. 자기는 명문대 나왔다고 잘난 척했어. 형수님이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들끼리는 괜찮아도 배우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한 말이나 행동은 형제자매 본인이 한 것만큼이나 상처가 됩니다. 형수가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형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형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형제에게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쌓이면 형은 나보다 형수가 더 중요한 거지 뭐라며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꽈바 터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형제니까 하며 참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은 안 돼 라며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이다 보면 결국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결국 완전히 남이 되어버립니다. 6번째 이유. 나이 들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현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래도 형제자매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라도 모여야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제자매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 형제자매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를 만날 명분이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 생신이나 제사 때 모였지만 이제는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제사도 각자의 집에서 지내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형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지? 한 3년 전? 아니 5년 전인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락도 안 하다 보면 이제는 연락하기도 어색해집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뭔가 부탁하려나 생각할까봐 그냥 안 하게 돼. 연락해서 뭐라고 말하지? 안부 묻는 것도 형식적이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고 결국 남처럼 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형제자매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자기 가족 챙기기도 벅찹니다. 자녀 결혼 비용, 손주 용돈, 자신의 노후 준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형제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형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봤자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돈을 싸가야 하는지 손에 뭘 들고 가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야지 하다가 안 가게 되고 나중에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행이네 하고 넘어갑니다. 더 슬픈 것은 형제자매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형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동생이 또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어. 이번에는 어떻게 거절하지? 형이 혼자 사는데 치매 기운이 있대. 누가 돌봐야 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차라리 형제가 없었으면 이런 부담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형제자매보다 친구가 더 낫다. 혈육이라고 해서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서운한 일이 많다. 형제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산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나면 형제자매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조카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조카들이 세배하러 오고 삼촌 고모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며 교류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 조카들도 삼촌이나 고모를 거의 남처럼 생각합니다.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도 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친척을 통해 듣게 되고 결혼식에 가도 인사만 하고 오는 사이가 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들도 삼촌이나 고모를 그저 1년에 한두 번 보는 먼 친척 정도로 생각합니다. 삼촌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 동생이에요. 이 정도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자녀들끼리도 사촌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고 만나도 어색해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점점 더 멀어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형제자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할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건강을 돌보기에 바쁜데 형제자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지요. 7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형제자매가 왜 멀어지는지, 왜 나이 들어 필요 없게 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형제자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형제자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형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제자매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형제자매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도 없고 원망도 없고 관계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철저히 독립하세요.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형제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 안 되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으세요. 형제에게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미 형제에게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으세요. 갚을 수 없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미안해하고 조금씩이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보이세요.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면
형제는 당신을 평생 원망할 것입니다. 돈 문제로 형제자매와 원수가 되느니 차라리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어린 시절의 불공평함이나 서운했던 일들을 평생 붙들고 있으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부모님이 형만 편애했어. 유산을 불공평하게 나눴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원망을 품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만 불편하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형제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도 미래도 불행해집니다. 넷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멀면 정이 식고 완전히 남이 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고 큰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자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면 서로 불편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 됩니다. 명절에 안 봤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편한 대로 살면서 가끔 안부나 전하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형제자매보다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라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가세요. 좋은 친구 한 명이 형제자매 10명보다 낫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넓혀가세요. 여섯째,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형제자매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형제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생활하기 바빠서 형제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도 경제도 주거도 모두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연금을 들고 저축하세요.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거나 요양원 비용을 준비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부담 주지 말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아무리 사이가 멀어졌어도 형제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부모님 기일이 되면 연락은 하세요. 경조사에는 참석하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내세요. 큰일이 생겼을 때는 관심을 표현하세요. 완전히 남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예의만 지켜가면 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되 그래도 형제니까 이 정도는 하자는 마음은 가지세요. 그렇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평생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형제자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와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형제를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들은 형제끼리 잘 지내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가족 구조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핵가족이 기본이 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형제자매에게 집착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형은 나를 안 도와줘? 왜 언니는 연락을 안 해? 왜 동생은 나를 외면해? 이런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기대가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혈연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형제자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노인들은 매우 자립적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형제자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준비하며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현대 노인의 모습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먼 곳에 있는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형제자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든 없든 친구가 많든 적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번째, 그래도 화해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 마음 한구석에서 형제자매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 미안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 이런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이 먼저 사과해야지 왜 내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형도 그때 힘들었겠구나. 자기 가족 챙기느라 나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겠지. 동생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나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을 거야. 언니도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것이 이해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일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과거를 파헤쳐서 뭐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덮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해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갔거나 서로를 심하게 모욕했거나 배신감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화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화해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났는데 또 다투고 사과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력했는데 거절당하면 더 큰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화해를 시도하되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화해를 시도했지만 안 됐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먼저 손을 내밀었어. 거절한 것은 상대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떳떳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화해가 되어서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나이 들어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면 과거의 아픈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10번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피하고 싶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닙니다. 명절 때 억지로 만나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서면 욕하는 사이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힘들 때 달려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더 가족 같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 옆에 남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친구나 이웃과 더 가깝게 지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매일 아침 산책하고 같은 동호회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고 오랜 친구와 전화로 1시간씩 수다를 떱니다. 이런 관계들이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바로 내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세요. 또한 자신에게도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